사업계획서의 주요 구성을 보면 1차적으로는 창업자가 얼마나 신뢰성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또 성공 가능성이나 성공 DNA가 특히 이제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경영 능력, 경험이나 노하우, 그다음에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시장에 대한 상황 파악이 잘 돼 있는 사람인지, 또 같은 동종 업계 사람들의 평판들, 그 인간은 안 돼. 뭐 이렇게 되면 거기다 투자하기 좀 어렵거든요.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건 좀 사회에 반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업자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들이 운영하고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게 정말 차별화가 되고, 또 차별화가 되는 게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도 계속 변화가 가능한지, 또 시장 규모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500억 이상 규모가 되는 구조에서 시장의 성장률이 15%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스케일업을 계속하면서 우리도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이런 어필에 대한 내용도 검토가 돼야 되겠죠. 또 하나는 참여 인력의 조직력, 내공도 있지만 조직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 합류해 있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들. 지금은 좀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탄탄하게 성장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 네, 요게 어떻게 보면 약식 보고서의 큰 흐름이기도 하고 메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빠졌다고 얘기하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산업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은 이쪽 안에 붙어 있겠죠. 이렇게 시장, 고객의 반응, 경쟁사와의 차별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 동그라미 서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삼박자가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6화 원칙이나 9개 항목, 8개 항목 적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하나는 창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역량,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건지,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백업팀이 내공이 있는 건지, 그 제품은 시장에 들어가서 좋은 평판을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을 건지, 그러고 나면 글로벌로 가겠죠, 나중에. 네, 시장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삼각형의 모습들이 장기적으로 진화가 된다. 이렇게 설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것처럼 우리가 어느 분야, 마켓에 대한 어떤 마켓을 건들 거냐, 도메스틱, 국내로 할 거냐, 아니면 글로벌로 할 거냐, 이 시장에 따라도 완전 그림이 다르고 계획이 다른데 내부적인 것만 보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요즘은 라인블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밸류 프로포지션에서부터 고객까지 레베뉴까지 얘기하는 이 블럭을 프론트 스테이지, 보이는 무대라고 얘기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면 수익이 날까?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 뭐 이런 개념들 하나. 비즈니스 안에서는 그런 개념들은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 요걸 이제 백스테이지라고 해서
무대 뒤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생산 계획이라던가 인프라, 그 다음에 협력 관계, 사업 제휴 내용,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서로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큰 축에서는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미션들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어디인지, 또 수익이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전략적으로 이득이 나는지, 요 3박자가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데 훨씬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인블럭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 가지고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고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권장되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틀이 있다라는 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플래닝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보면 정형적 구조예요. 투자자가 요구한다기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인허가 관계 뭐 이런 개념에서 보는 항목들을 블록으로 나눠보면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마인드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 명분이죠. 이게 꼴일 거고 이 꼴을 어떤 식으로 수단을 이용해서 민즈죠. 수단을 이용해서 키워가고 공급할 것이냐. 그러면 이펙트겠죠. 우리의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재무적으로 이득이 나냐. 환경적으로 유용하냐. 그래서 골, 타겟. 타겟은 어차피 이 시장에서 해결이 되니까요. 민, 수단, 이펙트. 목적, 구성, 효과, 대상. 요 네 가지가 사업계획서 내용 안에 들어가는데 각 항목별로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어떤 것들을 제공하면 좋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 뒤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볼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사업계획서는 일련의 방향성을 봐야 되고 명확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제공하는 밸류 프로포지션, 무엇을 제공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 고객의 사이즈, 이게 앞서 기준을 보면 한 600억 규모,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하고 수익성이니까 기술하고 시장을 다 바라보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모델, 이익 모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충분한 혁신, 이건 이제 기술력하고 조직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한 네 가지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핵심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키 석세스 팩터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고객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동하고 호감을 갖는지 또 좋아하는지 감성비, 개성비, 뭐 가잼비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복고라는 용어들이 이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고 잊혀져 있던 브랜드, 추억의 브랜드들을 다시 준용하는 사례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개념들, 코닥 어페럴도 그런 것 같고요. 뭐 LP판 요즘 많이들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 진공관 스피커 이런 것들 아주 옛날에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라디오죠. 트랜지스터 라디오들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이 되는 건 고객들이 감수성에 몰입이 되는 시대적 상황 그게 적절한 시장 규모가 되면 덤비는 거죠.
과연 규모가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특히 금액을 얘기한다는 게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르니까. 근데 벤처 경영에서 보면 600억? 네, 리즈너블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즈에 따라도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600억 규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거기서 10%를 점유하면 60억대가 되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시작할 때 60억 매출이 금방 안 나옵니다. 보통 600억 시장에 들어가면 6천만 원 첫 번째 허들 넘기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1억을 넘기는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6억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조직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1% 목표했던 시장의 1%가 확보가 되면 기업의 볼륨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게 뭐 1000억짜리 시장이 돼도 마찬가지고 100억짜리 시장이어도 그런 것 같아요. 1%의 넌센스긴 한데 만만한 1%가 가장 힘든 1%의 성공률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들을 만드는 과정인데 600억 규모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사이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보통 1조 시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고 시장도 해외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그거보다 낮춰서 시장들을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좀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 시장까지 들어와 있는 빵가게까지 대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구멍가게까지도 들어와 있고 이젠 자전거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오토바이 만들던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건 이해가 됐는데 오토바이 만들던 회사들이 자전거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그 자전거도 꼬맹이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이 타고 있는 유모차까지 만들어서 가겠다.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을 진짜 작게 쪼개서 들어가고 있는 걸 거예요. 생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다는 저 단어를 찾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혁신에 대한 것들 얘기가 됩니다. 뭐 갤럭시 20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할 거고 뭐 갤럭시 12, 뭐 노트 뭐 여러 형태의 신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고 나왔죠 이미. 그런데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신기술을 전제로 전화, 그러니까 통화라는 기능들은 점점 약해지고 데이터가 전달되는 개념으로 진화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분야, 뭐 스마트워치든 패드든 이런 새로운 분야가 대체 시장으로 나올 거고 또 그런 시장이 나오면 바로 스위칭할 수 있어야 되니까 혁신 역량들이 되게 좋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통상이라는 개념으로 물류, 채널에 대한 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혁신의 근간이 돼요. 인프라가 많다면 언제든 자기 인프라를 통해서 뿌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유통점들을 장악을 합니다. 뭐 이마트든 아니면 롯데마트든 홈플러스든 뭐 여러 가지 마트들이 있겠죠. 온오프 라인으로 11번가던 매장을 현실 비현실 공간에다가 다 확보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제공하면 살만한 사람들이 일단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대기업에 소속돼 있는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들까지도 다 고객이라고 보고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까지는 우리가 한번 확보하겠다. 거기에 새로운 구조를 하나씩 더 얹기만 해도 사업의 수익이 금방 늘어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기술력 하나하고 마켓을 잡는 방법, 이쪽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의 기회들이 발현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된 거죠. 그래서 매장을 굳이 실제 오프라인에다가 키우지 않아도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이노베이션의 한 화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VR, 뭐 라이다 기술, 그다음에 안 보였던 공간들, 신경세포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이겠죠. 또 그런 부분을 관찰하다 보면 수익에 대한 개념, 실행 가능에 대한 개념들도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법적인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 제약이 풀린다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가 되겠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해놓고 환경이 바뀌면 선점해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이제 수익 모델들 그런 것들이 뭐 몇 개가 있겠지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잠깐 얘기해 보면 서울에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예전엔 뭐 엘리베이터 타는 거 그 엘리베이터 가격이 비싸니까 5층 언더로 규격을 만들어서 4층 정도의 아파트, 단층, 저층 아파트들이 되게 많았다가 이젠 엘리베이터가 워낙 대중화됐고 가격이 싸지니까 고층 아파트로 전환이 됐죠. 적은 면적에. 그런데 이제 좀 길게 보면 아파트의 유지 연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즘 건물 한 번 지으면 한 60년? 100년? 100년은 좀 어거진 것 같고 50년만 돼도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막 하는 이유가 그 안에 배관들, 전선들 이런 것들이 유지 연한이 20년? 20년도 좀 과하긴 하지만 20년 정도면 부식이 되고 노후화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뜯어 고치는 시설 구조, 그게 잘 돼 있지 않다면 다 드러내고 새로 짓는 비용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아파트들은 다 매립형으로 콘크리트를 다 벗어 배선을 밑에다 깔아놓고 배관도 다 안에다 넣고 덮어놓는 구조로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듈형이 아니니까. 그러면 40년, 50년? 길게 100년 후에 지금 수도권에 잔뜩 지어놓어 있는 이 건물들, 얘를 철거를 해야 해요. 논하는 사업이죠. 짓는 사업도 일이지만 이제 해체하는 사업도 돈이 되는 시대가 분명히 될 겁니다. 100년을 바라보고 지금 연구해서 1년 만에 그 기술을 개발하면 99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어떤 식으로 조금씩 운영할까? 네, 그 부분이 혁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피저빌리티, 실행 가능성을 만드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게 있다면 반드시 역방향으로 건설 해체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또 물성이 있는 특정한 소재들을 해체할 수 있는 화학적 기술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핫하게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가 석회하고 콘크리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양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역방향으로 단단한 걸 해체할 수 있는
뭔가의 기술이 있다면, 아파트를 녹여서 해체할 수 있다면 대박이죠. 네. 과연 그게 되냐?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지금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되면 이 과정으로 하는 게 이제 과학기술이니까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비즈니스맨들은 미리 고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사업계획서의 이제 주요 구성들 앞서도 뭐 서머리 덱 얘기도 했었고 뭐 사업에 대한 방향, 제품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걸 어떻게 유통 마케팅 하느냐 봤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스탠다드한 구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머리 덱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적 구성, 효과에 대한 부분들, 대상, 타겟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고 CEO 또는 창업자의 비전들, 회사의 비전들을 공유하기 위한 개요 설명. 그때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보는 게 주주의 현황,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의 현황을 좀 깊게 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보증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흐름들도 많고 그래서 주주의 상태를 좀 보는 거가 많이 는 것 같아요. 대표의 지분율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지재권은 무형자산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유동화라는 게 가능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특허의 유동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품성이 좀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나 보는 것들이 산업시장, 현재 수요시장, 시장의 규모, 그게 과연 리얼하냐 이런 것들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뭐 워낙 다양하니까 항목들 자유롭게 기재하게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운영 조직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게 알고 싶기도 하지만 많이 공개 안 하는 항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가격 정책이나 법 규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체해 나가고 로비를 펼쳐 나갈 것인지 이런 얘기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블랙박스화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주 노출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달계획, 재무계획, 추진 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일정을 3년, 5년으로 마일스톤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제법 많습니다. 뭐 부속서류, 서머리 덱 같은 경우 보증 서류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한 10개 꼭지로 사업계획서들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혼자 절대로 작성 못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각 파트별로 많이 아는 사람들끼리 역할을 나눠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그 스타일에 따라서 항목들로 여러 개를 구별해서 쓰기도 합니다. 앞서는 이제 자유롭게 기술한다고 해 있었지만 이 부분을 뭐 각각의 항목 설명하듯이 또 공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연관업체의 상황 설비 운영 어떻게 하고 있다 요거만 딱 떼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만 여러 개를 넣어서 우리 그룹 우리 회사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율기술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했지만 이 정도 이것도 좀 많긴 하지만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게끔 준비하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업 운영 계획은 노출을 원하지만 우리가 노출하면 불리한
약간 모순의 상황이 놓이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